트럼프의 일기, 그 PC와의 전쟁,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와의 전쟁, 그 다음에 교육 내에 침투한 좌파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사람의 배경은 사업가죠. 근데 사업가인데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번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끈기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교육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불굴의 의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람이 무려 파산을 6번 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이겨내고 빚 다 갚았어요. 예, 이게 보통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위기에 더 강하고 이길 때까지 싸우고 내가 졌다는 걸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치욕과 패배를 안겨준 사람을 절대 용서 안 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위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4년 전에도 이겼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4년 전에 자신이 중국을 거의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무역으로.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락다운이 진행이 되고 미국의 공장이 멈추고 중국은 시진핑이 한 달 만에 갑자기 제로 코로나 선언하고 공장 돌렸거든요, 중국이. 그러고 다시 무역 전쟁이 있어서 미국을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가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면은 바이든은 그거는 모르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 바이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트럼프한테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면 우한 랩 이렇게 해요.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 얘기는 백신의 효용성에 대한 얘기보다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왜 이런 인사들을 임명을 했는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일 중요한 내용은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무게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은 오랫동안 공들여온 회복의 교회 유튜브 채널이 폭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큰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그죠? 목사님의 귀중한 설교가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오프라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지부 장관 임명. 제일 왼쪽 상단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케네디 가문의 사람이고요. 평생 동안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번에 트럼프 진영으로 넘어왔냐면은 케네디 주니어한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물론 저 사람이 논란이 되는 게 과거에 낙태를 옹호를 한 전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진영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근데 트럼프가 이 사람을 왜 지명했냐? 케네디 주니어가 오랫동안 견지했었던 한 관점을 보는 거예요. 뭐냐? 미국의 CDC, FDA, 보건복지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신약을 승인해주고 의약품을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음식 어떤 게 좋은 음식이고 아니고 그런 걸 갈랐던 게 아니고 선택했던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의 기준은 빅파마, 거대 제약사들한테 영혼이 팔려서 이때까지 미국인들의 건강을 망쳤다라고 케네디 주니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기 때 트라우마가 뭐냐면은 말 안 듣는 장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기 때. 그래서 장관들이 빨리빨리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은 싸우고자 한 집단과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 걸 보고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제약사들이 미국 안에서는 로비가 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돈 잘못 주면 바로 감옥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돈을 줘도 합법이에요. 자신들의 산업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커넥션이 되어 있냐면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랑 국방부가 이렇게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재무부와 월가 골드만삭스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보건복지부한테는 보건복지부를 자신들을 위해서 정치할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거대 제약사들은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다 돈을 뿌립니다. 그래서 액수를 보면은 재무부를 위해서 미국의 월가 금융인들이 쓰는 금액이 1등이고 2등이 거대 제약사를 위해서 쓰는 금액이 2등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왔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가.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지명을 하는데 아마 청문회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굉장히 과거 발언이 센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게 좀 과학적인 주장인가 싶은가 할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인 부분이 있어요, 케네디 주니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네디 주니어를 왜 지명했냐? 왼쪽 하단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년 전의 시기를 돌이켜보죠. 이때 한창 말이 많았던 게 뭡니까? 당신 미국의 지원금이 우한 연구소로 갈 때에 왜 그거를 중단시키지 않았냐? 그 다음에 백신의 효용성에 대해서 왜 투명하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실체를 까발리는 책을 쓴 사람이 케네디 주니어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중요해지냐? CDC, FDA 국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CDC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입니다. 트럼프 CDC 국장의 백신의 비판적인 데이브 웰든을 지명을 했다. 이 사람의 전적이 뭐냐? 트럼프는 CDC가 이때까지 정보를 조작했고 검열했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이 데이브 웰든이야말로 CDC의 과거의 오류들을 바로잡을 사람이다. 지명을 했고요. 이 사람은 정치인 출신이자 40년간 의사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009년까지 연방 하원을 했었고 미국 육군 복무를 했었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이자 국회의원으로 유명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법 제정이 있는데 인간 배아 금지법을 제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행보거든요.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 CDC 국장이. 그 다음에 웰든 개정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거, 의료 행위자가 낙태 시술을 거부해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법안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굉장히 안 좋게 보냐면은 코로나 백신이 너무 보편적으로 강압적으로 다 맞춰진 거 아닌가? 바이든의 락다운 정책은 굉장히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CDC의 통계는 과연 검증된 것인가? 그 의심이 많은 사람을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선거 관련해서만 4년 전에 일을 못 넣은 게 아니고 팬데믹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원한다. 그거입니다. 그거를 잡아야 중국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 정책은요, 중국한테 초점을 맞추면 다 보입니다. 부정선거, 차이나. 미국 일자리 어디 갔어? 차이나. 남북 국경에 말고 이렇게 많아? 차이나. 코로나 어디서 왔어? 차이나.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시진핑은 계속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태양광 장비랑 이런 거 다 어디서 왔어? 풍력 장비 어디서 왔어? 중국에서 왔다. 트럼프 그거 다 껴들고 있는 거예요. I see you. 시진핑 I see you 다 보고 있어. 근데 바이든은 말랑말랑 해가지고 다 넘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DA의 그 국장으로는 마티 마카리라고 하는 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를 했었고 최장암 외과의를 했었던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을 이제 FDA 국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FDA는 왜 중요하냐면 18,000명의 직원이 있고요. 신약과 기기와 시판된 의약품과 식품 품질과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이고요. 미국 소비자 지출의 총 지출의 20%에 해당하는 2조억에 해당하는 2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미국 의약품 시장이. 그거를 다 허가를 하냐마는 FDA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의 국장으로 지명을 한다. 그래서 정말로 제약사와 로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기준이 아니고 정말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한 기구가 맞냐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조금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검열 이슈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은 또 뭘로 유명하냐? 백신 의무 반대 바이든 때. 그 다음에 학생 대상 부스터 접종 비판. 젊은 층의 접종은 이점보다 해로운 점이 더 많아. 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연방정부가 잘못된 정보의 가장 큰 가해자 뭐냐면은 4년 전에 트럼프만 팩트체크를 당했죠. 그죠? 백신과 코로나 관련해서. 근데 오히려 그 뒤에 바이든 행정부야말로 잘못된 정보를 뿌린 주체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FDA 국장. 그 다음에 2024년 3년 상원 청문회 때는 코로롱이라고 할게요. 코로롱. 코로롱 의무화는 자연 면역을 무시한 것이다. 그렇다 해서 모든 백신을 다 검은 사람 아니에요. 다만 젊은 사람들한테 부스터 너무 잘못됐고 일괄적으로 맞히는 건 너무 잘못됐고 통계 조작된 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자연 면역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1억 2천 회분을 도입을 하려다가 2천만 회분을 전부 다 취소하고 4천만 회분은 해외에 무상 공유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퇴출시켰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FDA의 백신 승인 과정은 공개 부족이 있었다. 과정에.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장한다.
칼라가 분명한 거예요. 뭐요? 보건복지부 장관 백신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CDC 국장 백신 싫어하는 사람, FDA 국장 백신 싫어하는 사람. 모든 백신 금지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다 나가라는 거예요. 진실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국립보건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관인데, 여기도 스탠포드대 교수였던 제이 바타짜리야? 예.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스탠포드 경제학 박사. 그러니까 의학과 경제학을 두루 공부한 이제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지원 생의학 연구기관. 그러니까 어떤 거가 윤리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준을 가른다라는 거죠. 조 국장이. 그래서 이분도 그레이트 베리턴 선언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저게 뭡니까? 코로나 때 있었던 선언인데 의사들이 함께 합세해가지고 선언한 거죠. 뭐냐면은 너무 이게 과장이 되었다. 코로나 그 치사율이. 두 번째로는 백신은 선별적으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특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사람들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선언을 일찌감치 했던 사람인 거예요. 바이든의 코로나 봉쇄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줄이 핵심적인 겁니다. 코로롱은 어디서 나왔다? 중국 실험실에서 나왔다. 칼라가 선명합니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가 국장 되면은 NIH 직원, 쓸모없는 사람들 직원 600명 해고해버리겠다. 그 다음에 의견 검열. 이때 이 사람이 바이든 때 엄청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락다운 너무 심하다고. 근데 그때 바이든 정부에서 검열을 시켰어요. 페이스북한테 명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고 강성들이 배치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미국의 하원에서 어떤 보고서가 만들어졌냐면은,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되면 좋겠는데, 코로나 백신 효용성 너무 과장됐고 코로나 치사율 너무나 과장됐다. 요약하자면 그게 하원 보고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죠? 바이든 행정부 때 있었던 CDC 국장, FDA 국장, NIH 국장 빨리 원래 통계 내놔라입니다. 그건 안 내놓고 있어요. 4년간. 그럼 트럼프가 궁금한 건 뭐죠? 4년간 너네 뭐 숨겼니? 그래서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의원이 조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면 내가 FDA 국장, CDC 국장 전부 다 이 사람들한테 원래 자료를 공개할 요구할 것이고, 안 내놓으면 전부 다 소환장 발부한다. 미국은 앞으로 피바람이 불 겁니다. 근데 그만큼 반대도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제가 부러운 건 뭐냐면요, 미국 사람들은 옳은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게 내가 읽고 자시고 그런 계산을 잘 안 해요. 야, 근본적인,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는 미국 사람들이 되게 설렁설렁하거든요. 막 대충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안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국가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법적인 부분에서는요, 뭐 한 어긋나잖아요. 끝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거랑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거 개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트럼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전에도 자기가 이겼다고,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번에도 엄포를 놓았죠. 이번엔 내가 이기면 부정선거를 강력 처벌하겠다. 그래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말하라고 해서 그 투자자들 대상으로 CPEC을 열었는데,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이죠. 여기에 주제가 4년 전에 내가 이겼다입니다. 그리고 오프닝 영상을 딱 틀었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2016년에도 내가 이겼고 2024년에도 내가 이겼고 4 years ago 2020년에 그때도 내가 이겼지롱. 뭐냐면은 이제 법률 자문단 다 완성이 되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FBI 통해 가지고 수사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 선거 지고 난 다음에 FBI가 바이든 기관이 됐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FBI를 내가 장악해서 수사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번에 뭐 일론 머스크도 투표하라고 그 유권자들 등록시키고 유권자 등록하면은 뭐 로또 복권 준다 해가지고 뭐 말이 많았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숨겨진 유권자들, 유권자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재자 투표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훔쳐서 투표를 하는 게 미국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한 건데, 자, 미국의 선거 제도가 얼마나 엉망이기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제 한국 언론인들이 부지런히 취재를 해야 되는 게, 미국 상황은요, 선거 제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지도를 봅시다. 회색깔, 파란색 지역이 뭐냐면은 투표를 할 때에 신분증 안에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좌파 우파 이념입니까? 두 글자로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과 투표하려는 사람, 명부에 있는 사람이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이름과 주소가. 상식입니다. 파란색 지역이 그런 거예요. 주황색은 뭐냐? 사진 없이 그냥 아이디만 있으면은 투표를 하게 해주겠다. 회색깔은 뭐냐? 아무나 와라. 아무나 와라.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이번에 대선 치르는데 한인들한테 메시지가 엄청 왔어요. 실시간으로. 대표님, 제가 지금 투표 현장인데요. 아이디를 요구를 안 하고 사람들이 막 투표를 해요. 막 제보가 와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는요, 얼마나 개판이냐면은 아이디를 요구를 하면은 처벌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톰 호먼이라는 불법 이민자 단속국 대장이 뭐라 얘기했죠? 의도적으로 국경을 열었던 첫 번째 대통령이 바이든이다. 연결되는 거예요. 공생관계라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막 와서 I'm American, I'm American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투표를 해요. 미국은요, 뉴욕에 지나가면요, 그 투표 현장에 뭐라 써붙여져 있냐면은 한국어, 중국어, 그 다음에 힌두어로 상세하게 여기가 투표 현장입니다라고 다 써줘요. 무슨 말입니까? 영어 할 줄 몰라도 와서 투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자, 더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죠. 자,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 보수 성향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메뉴 딱 누르잖아요. 인터넷판에. 저기 상단에 뭐라고 나오죠? 선거 완전성.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선거 사건 중에 부정선거 사례가 이만큼 많으니까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그 자료집을 다 모아놓은 곳이 있는 거예요. 싱크탱크에.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유권자 명부의 정확성, 그러니까 김성원이 신분증 보여주고 김성원이 등록돼 있는가 확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재자 투표지. 그러니까 부재자 우편 투표를 하는 데에 이 사람의 주소와 실제 주소와 우편 투표 용지 주소가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투표 수확 금지, 밸럿 하베스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캘리포니아는요, $100에 그냥 투표용지 팝니다. 그게 밸럿 하베스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걷어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은 투표하기 싫어하거든요.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100. 그럼 그걸 하베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막 무더기로 넣어요. 그게 되느냐? 체크되느냐? 그 다음에 선거감시원이 제대로 배치가 됐냐? 그 다음에 시민권을 확인하냐? 이 뭐죠? 제가 아까 두 글자로 상식입니다. 상식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무슨 얘기를 했죠? 이 나라의 투표는 국민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 5개를 잘 지키면은 상단에 초록색 표시 헤리티지 재단이 딱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엘라바마, 테네시부터 저기 그 초록색은 다 어떤 주냐면은 다 공화당주입니다. 다 잘해요 공화당주는. 근데 민주당주 보면은 개판이에요. 이거 빨간 색깔 보세요. 빨간색 민주당주 보면은 캘리포니아, 오레곤주, 워싱턴주, 버몬트주, 맨하탄 보면요, 점수가 30점, 40점 이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를 요구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주들의 특징이 뭐죠? 선거 결과가 늦게 나와. 두 번째 민주당주예요. 민주당주고 선거 결과가 늦게 나와요. 여기 상단에 있는 플로리다주랑 테네시, 알라바마는요, 제가 대선 당일에 봤는데 1시간 안에 선거 결과 다 나옵니다. 플로리다주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서 한 3등 할걸요? 근데 애리조나주를 비롯해서 점수가 낮은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이런 데는요 굉장히 늦어요. 굉장히 늦어요. 말이 많은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항상 늦고, 펜실베니아, 조지아 상위 순위가 올라갔지만 몇 년간의 법 개정을 많이 했어요. 요번에 트럼프가 어떻게 이겼냐면은 법률자문단을 핵심 경합주에 500명씩 배치를 했어요. 변호인을. 왜 500명이나 필요하냐면은 공화당 소속의 선거감시원이 이렇게 오면은 막 쫓아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가가지고 이거 불법이니까 바로 시정명령 내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디를 요구를 안 한다 직원이. 그러면은 변호사가 바로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확인하라고. 변호사들이 다 퍼진 거예요. 그 다음에 23만 명의 선거감시원이 요번에 활동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감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4년간 경합주, 조지아주, 펜실베니아주 이런 데서 선거법을 다 개정을 했어요. 뭐냐면은 조지아주는 전자개표기 말고 수개표,
펜실베니아주는 우편 투표지 올 때에 이 사람의 신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11월 5일까지 투표용지가 도착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에 도착하는 거는 무효표 처리하는 거. 상식이죠. 근데 이게 원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4년 동안 각 주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주법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어가 돼가지고 겨우 이긴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쳐야 되는데 이게 뻥 뚫린 곳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보셔야 되죠. 자, 제일 처음에 엉망진창 코네티컷 50점 일로 와. 코네티컷 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코네티컷 시장을 뽑는데 무더기로 우편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다가 걸린 거예요. 증거 어디냐고? CCTV. 여러분 이거 합성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각성해야 되는 게 정말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요 미국의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헤리티지 재단이 자신 있게 제일 위에다가 이 나라는 지금 선거제도 엉망이라고 사례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각 주별로. 자, 이거 코네티컷 그 시장 선거할 때에 한 흑인 여성이 와가지고 투표용지를 막 넣습니다. 그래서 앵커가 황당해가지고 이거 뭐 하는지 보십시오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투표용지를 막 집어넣어요. 처음에는 한 장 집어넣은 줄 알았더니 이거 뭐 자루에서 계속 나와. 자, 그 다음에 이분이 그 현장을 떠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와. 몇 분 뒤에 또 와가지고 이걸 또 붙는 거예요 투표용지를. 자, 이거는 자 끝났습니다. 그냥 CCTV에 다 찍힌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그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죠?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선거 다시. 이게 상식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2020년에도 이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50점 해당하는 코네티컷주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점 받은 캘리포니아주 가봅시다. 잘 지켜지는 엘라바마랑 비교를 하면은 저희 보면 아이디 그 김성원 신분증 갖고 오셨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 엘라바마 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거의 안 해. 저 김성원 씨 맞습니까? 예. 근데 신분증은요? 저 뭐 귀찮아가지고요. 예, 왜 투표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투표 용지를 수거를 하는 이런 게 감시가 되냐? 엘라바마도 잘 안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더 심해요. 그 다음에 그 시민권을 확인하느냐? 이거 빵점입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다 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국적 상관없이. 그게 어떻게 주권입니까? 자, 캘리포니아에서 엽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2020년 시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샤키르 칸이라고 하는 파키스탄 배경의 한 미국인이 시의원 선거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4건 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가상 인물을 등록하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 이름으로 투표용지를 넣고, 그 다음에 부정투표를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는 부정투표를 방조를 하고,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 뭐죠? 시민권 없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나를 위해서 투표를 좀 해주십시오 하다가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증거를 캐기 위해서 산호아킨 시의 경찰이 집을 급습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 집에서 41개의 봉인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 집에서. 41개의 봉인된 투표용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한 시민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선거인 명부를 본 거예요. 이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샤키르 칸 집으로 등록된 동일한 주소에서 무려 70개의 투표가 이루어졌다더라. 뭐냐면은 김성원 주소에 기반해서 70명의 투표를 한 거를 네티즌이 발견해서 신고한 거예요. 이 사람 기소됐고요. 올해 4월 달에 40년형 선고를 받을 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 근데 갑자기 무슨 음모인지 선거가 미뤄져 가지고 11월 달에 선거가 된 7개월 미뤄졌어요. 제가 봤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개빈 뉴섬이 외압을 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에 이런 중요한 판결이 일어나면은 부정선거론이 뜨겁게 일어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가? 수십 명을. 그거는 바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키스탄계 친구들을 이용을 한 겁니다. 미국이 이만큼 구멍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38점 받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콤튼시 의원의 결선 선거가 있었는데 이작 겔반이라는 사람과 안드레 스파이서라는 사람이 붙었어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한 표 차로 이긴 거예요. 한 표 차.
근데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갤반을 포함한 5명이 기소가 됐어요. 보니까 이 사람 친구 4명을 동원해서 4표를 얹어가지고 겨우 한 표 처리 이긴 거예요. 들켰고요. 범죄자들은 다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1심에서 그냥 끝났어요. 이 사건은. 38점 받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이거는 극히 빙산의 일각이고 헤리티지 재단에는 이런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읽을 때 뭘 봐야 되냐면 선거제도를 봐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도 유명한 곳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역사를 보면은 9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 상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연방 상원 하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각 주에서도 하원 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펜실베니아 안에 있는 주 상원을 뽑는 선거라는 거예요. 9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윌리엄 스틴슨이라는 사람이 600명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이용해서 표를 부은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 이 사람들 몇십 년간 투표 안 했네? 근데 살아있네? 이 사람들 이름 훔쳐가지고 투표하면 안 걸리겠지? 그래서 우편 투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이.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공범 라몬 프렛, 바바라 랜더스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또한 흑인과 라티노 못 사는 사람들을 협박을 해서 표를 갈취한 것으로도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스틴스는 공직 해임됐고요. 뉴욕타임스에 당시 기사 실렸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왜 트럼프가 그렇게 선거제도에 미쳐 있는지를 아시려면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렸죠. 그러면 아까 점수가 낮은 워싱턴주에서는 202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선거 바로 직전에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에서 우편투표 화면이 불타버린 거예요. 이렇게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긴 걸로 나오지만은 저는 그중에 몇 표가 없어졌을지 그거는 다 조사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선거 관리가 잘 되는 플로리다 주도 이렇게 우편 투표함이 도로에 나뒹굴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시건 굉장히 중요한 주죠.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도 투표를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외국인 투표권이 없는 중국인이 와가지고 투표하다가 걸린 거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번에 선거 바로 직전에. 근데 웃긴 거는 이 사람이 투표한 게 카운트가 됐다고 합니다. 못 돌린대요. 주법에 그런 거 없다고. 굉장히 무식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원칙주의인데 2020년에 그래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한번 들어간 투표 결과는 못 바꾼다고. 그 다음에 이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에 따르면은 버지니아에는 지난 수십 년간 11,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었다. 뉴저지는 600명 이상 외국인이 선거인 투표권도 없는데 투표 등록이 돼 있었다. 애리조나는 200명 이상이 등록돼 있었다.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확인된 것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시끄러우니까 요번에 위스콘신주를 비롯해서 논란이 있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는 주는 요번에 대선 투표를 할 때 어떤 항목도 투표 항목에 넣었냐면은 트럼프냐 해리스냐 제일 먼저 고르게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뭘 넣었냐면은 앞으로 우리 주에서 외국인은 투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법에 넣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는 것까지 넣은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한스 본 스파코프스키라고 하는 MIT 나오고 밴더빌트 대에서 법무 박사를 한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에 따르면은 바이든은 이상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14019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은 연방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직접 유권자 등록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게 행정명령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당 성향의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당신 유권자 등록했습니까? 라고 외압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은. 그 다음에 미국은 부정선거의 역사가 길다. 48년 상원선거 때에 린든 존슨 민주당 당시에 악명 높은 13번 투표하는 당선. 무슨 말이냐면은 87표 차로 이겼는데 당시에 린든 존슨이 선거인 매수를 했어요. 이걸 린든 존슨 전기 작가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인디애나 주에서 이스트 시카고 시장 선거. 그러니까 인디애나 주에서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도 부정투표액이 있어가지고 재판으로 승자가 바뀌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는 이미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미국은 부정선거 사례가 너무 많고 재판을 통해서 결과까지 뒤집힌 케이스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는 인디애나주에서 유권자 사진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무슨 말이냐면 인디애나주에서 사진도 없이 투표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법원에서 사진을 등록하고 선거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판결문에는 뭐라 돼 있냐. 부정투표의 사례는 존경받는 역사가와 언론인들에 의해서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 한 명이 폴 존슨이라는 역사학자입니다. 미국인의 역사라고 하는 미국 역사를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케네디와 닉슨이 선거를 할 때에도 부정선거가 있었고 케네디 쪽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 위대한 역사학자도 그런 거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사들이 얘기할 때에 조금 더우신가요? 더워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공연한 사실이고 판결로 있을 정도 이런 사례들은 부정선거 위험이 실제일 뿐만 아니라 접전의 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판례들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활약한 싱크탱크가 어디냐면은 친트럼프 싱크탱크인데 미국 우선주의 그 정책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 이 저 박사님들이 미국의 부정선거 사례를 싹 다 정리하고 각 주별로 몇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를 잘못 표시했는데 노란색이 뭐냐면은 조지아주에는 몇 명의 불법 이민자가 있고 조지아주는 역대 선거 보면은 10,000표, 20,000표, 80,000표 차이로 뒤집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1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주별로 싹 다 정리한 거예요. 통계를. 그러니까 요번에 전략을 잘 짠 게 뭐냐면은 변호인단이 효과적으로 분배가 돼서 각 주를 다 지킨 거예요. 왜? 이 주는 불법 이민자가 몇 명이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불리하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굉장히 설계를 잘해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려면 많은 전문가들이 좀 길러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선거는 국민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그래서 이 선거 파트를 요약을 하자면은 미국은 사실 19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막 논란이 많았어요. 어디 투표율 열어보니까 뭐 138%가 뭐 투표를 했다더라. 100%가 아니고. 그다음에 뭐 린든 존슨, 그다음에 케네디, 그다음에 각 주별로 계속해서 부정선거 뭐 투표용지 집어넣고 제가 판례들 다 말씀드렸고. 근데 이런 게 너무 오랫동안 안 고쳐지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습관처럼 막 하는 거야. 아까 그 캘리포니아 사건이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외국계 미국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민권도 없는 파키스탄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몇십 표를 집어넣다 걸리는 나라예요, 미국이. 근데 4년 전에 최근 그 10년, 20년 통계를 보면요. 민주당 대통령이 이길 때에는 항상 6천만 표 전후로 득표를 해서 이깁니다. 그게 힐러리 클린턴이 됐던 이번 해리스가 됐던 간에. 근데 조 바이든이 2020년에 득표한 게 몇 표인 줄 아십니까? 8천만 표를 얻었어요. 2천만 표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트럼프는 그걸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리나라랑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한국 파트를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칠 건데 트럼프가 공격을 하는 모든 그 뒤에는 중국이 있어요. 그럼 이 세계 정세는 앞으로 어떻게 가냐? 중국 공산당의 반격과 미국 내에 있는 반트럼프 진영이 앞으로 거세게 움직일 겁니다. 개혁을 반대할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어쨌건 저쨌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무브먼트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2기 3기 갈 건데 그럼 이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인가를 알아야 돼요. 중국이 붕괴가 되는 세계 질서 가운데에 한국은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정신이 됐다라는 거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좀 준비한 양이 많았는데 오늘 원래 제가 준비한 PPT 장수가 280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밤에 또 보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날려! 그냥 싹 다 중간을 날리고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방송에서 풀겠습니다. 싹 다 날리고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싸움입니다. 중국 몰락입니다. 자, 졸리신 분들은 일어서서 들으시거나 어쨌든 좀 몸부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헨리 키신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이 절묘한 묘사를 한 적이 있는데 트럼프는 역사상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할 때에 등장해서 그 시대의 가식을 벗겨내는 인물일 수 있다. 야, 이 100년 살다가 간 사람이거든요. 헨리 키신저가.
미국의 외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비판받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친중이고.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서 왜 가식을 벗겨내는 사람이라 했을까? 국제관계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일기 때 유럽 지도자들과 맞서 싸웠던 장면입니다. 뭐냐면은 트럼프는 가식을 싫어요. 리버럴? No, no, no. Radical left. 그런데 국제관계를 볼 때에도 막 이 사람이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관념적인 얘기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인들이랑 미팅을 해보니까 우리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도 돈을 벌고 우리도 돈을 벌고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우리 지구의 그 환경을 위해서, 북극곰을 지키기 위해서, 펭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후를 지키는 친환경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아요? 트럼프 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식 집어치우십시오. 이때까지 당신들만 돈을 벌어갔으니까.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을 이 괴물 국가로 만든 거는 닉슨과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와 오바마입니다. 그 사이에 뭐 부시도 포함되고. 중국의 악마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시 때에 90년대에 저희 그 중국에 가가지고 막 그때 천안문으로만 난리가 났을 때인데 인권 유린으로 미국이 그걸 딱 눈 감아준 겁니다. 그때 중국을 미국의 세계주의 체제로 편입을 시키면은 중국이 말을 잘 듣겠지. 중국은 그렇게 빨리 변하는 나라가 아니죠. 근데 그 뒤로 중국의 차이나머니가 미국 정치인들을 다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한테도 돈을 다 뿌려요. 그러니까 중국과 잘 지내는 게 미국한테 좋다라는 거를 정치인들이 계속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교수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딱 보니까 가식 떨지 마라. 중국만 우리한테 다 이득을 벌어가니까. 그래서 온갖 국제적인 수사로 포장돼 있었던 가식적인 국제체제를 깨뜨리고 미국이 이득을 보는 일극체제로 다시 국제질서를 재편하겠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방대한 이야기지만은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WTO 가입 이후로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졌다 말씀드렸는데 뭐 중국은 뭐 신나게 만드는 거죠. 뭐 신나게 물건 만들고 팔고 뭐 무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한테 벌어갔으면은 그 체제에서 좀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벌어들인 돈으로 뭐 하죠? 군사를 키우죠. 벌어들인 돈으로 1대1로를 만들죠. 벌어들인 돈으로 화웨이의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감청할 수 있는 감시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이거 보니까 이거 놔두면 안 되겠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라면은 미국이 우뚝 서야지.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칼을 든 거죠. 이 제조업이 이렇게 무너졌고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가할 건데 자, 큰 그림을 좀 봅시다.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입니다. 자, 미국이 중국을 질식시키는 전략은 이 5가지 도구를 통해서 요약이 됩니다. 제일 위에가 뭐죠? 미국의 압도적인 국방력입니다. 1년에 1,000조를 쓰고 중국과 러시아와 대한민국과 일본과 유럽이 쓰는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국방력을 통해서 중국의 군사비를 계속 지출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뭐냐? 미국의 에너지를 해방시킨다. 미국이 갖고 있는 석유,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셰일가스, 그 다음에 배터리 만드는 데 필요한 리튬까지도 최근에 아칸소 주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라늄 다 개방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갖다 쓰게 만들고 중국한테 동맹국들이 의존을 못하게 건 사다리를 다 끊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미국이 할 수 있는 관세를 통해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미국에 10,000원에 판다 봅시다. 근데 관세가 얹어지면 15,000원이 되죠. 그러면은 12,000원짜리 한국 상품보다 비싸져서 안 팔리겠죠, 중국계. 그래서 관세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트럼프가 중국의 물품 중에 어떤 물품들을 관세를 매길 거냐면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얘기랑 연결됩니다.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배터리, 반도체, 모든 신경제로 분류되는 지금 시진핑이 목숨 걸고 개발시키려 하는 모든 것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돼서 경쟁하는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산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 많이 오는 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중국 때문에 점유율을 이길 수가 없대요. 왜?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나라 막 노조 때문에 물건 비싸지고 그러잖아요. 막 15,000원에 겨우 상품 내놓으면은 중국 저가 상품이 막 3분의 1가 5,000원에 나오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조선업 점유율 1등이었습니다. 뺏겼어요. 어디한테? 중국한테. 우리나라 미국 심지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점유율 1등을 중국 비아드한테 뺏겼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세계 원전 점유율도 우리나라가 원래 굉장히 높았는데 중국이 지금 러시아랑 같이 손잡고 1등을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정이 파운드리죠, 그죠? 그 파운드리 시장도 지금 중국을 위협하고 있어요. 중국이 삼성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AI, 전기차, 배터리, 원전 시장, 조선, 철강.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온 이 산업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거의 다 시장 점유율 1등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내려갔어요. 2등, 3등으로 중국 때문에.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바이든은 중국한테 뭐라 말했냐면은 아이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 세게나 때릴게. 관세 한 15% 정도. 근데 트럼프는 몇 프로? 60% 때리겠다. 빨리 끊는다는 겁니다. 바이든의 체제는 그 개인은 친중은 맞아요. 근데 미국의 시스템 때문에 대놓고 친중을 못하니까 수면 아래에서는 중국한테 좋은 걸 다 해줘 바이든이. 그러니까 느리게 망하는 거예요 중국이. 근데 트럼프는 약점을 꿰뚫어보고 빨리 무너뜨리겠다. 그럼 그때 누가 반사의 이익을 거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왜 주가가 대박 쳤는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화웨이를 뭉개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삼성이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쫓아오는 화웨이를 완전히 막 짓밟아놨으니까 트럼프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세는요. 관세 공격은 수출 억제뿐만 아니고 위안화의 하락을 유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렵지 않아요. 중국의 이 경쟁력은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은 위안화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막 발행을 해요. 화폐가 안정되지 않으면 물가가 오르니까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안정화된 위안화가 중국의 본체인데 자,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필기를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제 공부예요. 그 다음에 돈을 안정적으로 발행하면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디다 써? 국방력 유지에 쓰죠. 미국이 왜 기축통화 그 지위를 안 내놓는지 아십니까? 달러가 강건해야 계속 돈을 찍어서 국방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중국이 이걸 뺏기는 거라고. 위안화를 통해서 막 인민해방군을 강하게 만들어. 근데 이 위안화가 폭락을 안 하고 가치가 유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달러가 있어야 돼요. 왜? 국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 위안화의 가치를 뭐로 담보합니까 물어보면은 우리 달러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친 듯이 무역 흑자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미국한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중국이 미국한테 물건을 많이 팝니다. 달러가 많이 들어옵니다. 달러가 비축이 됩니다. 그러면 위안화가 평가가 지켜져요. 그럼 위안화가 안정화된 뒤로는 국방비를 막 지출을 합니다. 여기서 남는 돈으로 1대1로라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왜 무역을 계속 때리는 거냐면은 이게 본체인 걸 아는 거예요. 중국이 벌어들이는 달러줄을 말라버리면은 중국이 멸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60%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시장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은 위안화 가치가 계속 폭락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실질적인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신입이 이걸 하니까 지금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니까 어디로.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왜 중요하죠? 모든 거에 다 들어가죠. 이제는 뭐 AI, 전기 자동차, 전기 냉장고,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막 다 반도체죠. 그 다음에 로켓 만드는 거, 드론, 미사일, 그 다음에 뭐 우주 항공 산업 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장악을 해야 전 세계 기술을 선도를 하고 더 좋은 무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경제를 장악하고. 근데 이 반도체도 미국 거를 쫓아오려고 했었죠. 시진핑이. 근데 그것도 트럼프가 반도체 규제안을 총 패키지안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고 바이든이 그걸 이어받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디커플링. 제일 밑에가 뭐냐면은 논란이 많지만은 비트코인입니다. 트럼프가 원래 비트코인 굉장히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 연도 여름부터인가요? 헬로 비트코인아 이러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나타나서 갑자기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노골적으로.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무슨 말일까요? 비트코인이 시장이 뜰수록 중국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중국 안에는 이 공산당 간부들끼리 파벌 싸움이 굉장하거든요. 뭐 태자당, 상하이방 이렇게 있는데 태자당이 지금 시진핑이고 중국 공산당을 장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눈치 보고 있는 간부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중국 곧 망할 것 같은데 자산을 좀 딴 데로 피시켜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다 돈 세탁합니다. 그럼 자본을 유출시키는 도구로 비트코인을 쓰겠다는 거예요. 모든 거의 초점은 차이나. 모든 거의 초점은 차이나입니다.
그걸 보면 국제리스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은 저 5가지의 도구를 극대화시켜서 쓰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중을 했다고 안 보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돌아오면은 이거를 고삐를 잡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세부적으로 중요한 것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멕시코랑 캐나다를 계속해서 관세로 괴롭힐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멕시코가 왜 중요하냐?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이 자동차 부품을 막 수출해요. 이게 세탁을 해가지고 국적을. 그래서 이걸 이제 억제를 할 건데 멕시코가 이걸 관리 잘 안 하잖아요. 멕시코가 마약 관리 안 한다. 불법 이민자 관리 안 한다. 그 다음에 중국의 상품 관리 안 한다. 이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면은 트럼프가 계속 멕시코한테 관세를 때릴 거예요. 그럼 멕시코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죽습니다. 현대, 삼성. 그래서 지금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외교부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거는 중국이랑 멕시코가 말을 안 듣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면제를 해달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해내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이 무너질 때에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친중적으로 가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2, 3년 안에 우리나라 경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좀 안 좋냐면은 굉장히 큰 위기예요. 이거를 제가 화면 구성을 보십시오. 오일 쇼크 때가 0.7 마이너스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때도 난리였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막 유가 폭등하고 막 기업들 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83 조치라는 걸 통해서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들을 동결시키고 기업들을 다 살리고 유신 선포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글로벌 위기가 0.1 저기 0.07이네 오일 쇼크는. 그 다음 밑으로 더 안 좋게 내려가면은 팬데믹 경제 위기 때가 2.7 마이너스 2.7. 그만큼 세계 경제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는데 체감이 그렇게는 안 됐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냐면은 미국이 미친 듯이 돈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되죠. 돈을 흥청망청 썼으면 2024년부터는 침체 구간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22년부터 침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계시는 분들은 체감을 하셨겠지만 물가가 갑자기 엄청 올랐죠. 2022년부터. 왜 그런 거냐면은 팬데믹 때문에 세계 공급이 안 돼서 물건이 적으니까 물가가 올랐던 거예요. 1차적으로 2022년에 초반에. 그 다음에 어떤 쇼크가 오냐면은 이게 돈을 미국이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몇십 년 만에 금리를 엄청 올립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달러가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총량이. 그러면 귀해진 달러의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면 달러에 연동돼 있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원래는 우리가 15,000원으로 배추 10포기를 수입하던 나라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는 2만 원에 배추 10포기를 수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 물가가 엄청 오른다는 거예요. 자, 팬데믹 때문에 물가가 올라 1차. 2차 미국의 금리 상승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폭발을 해.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인수할 때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 이걸 정권을 인수한 거예요.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천조를 남기고 가버렸고 여기다가 또 뭐 아째 터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 작년 가을에는 중동 전쟁이 터졌어. 그러니까 이게 뭐 4연타인 거예요. 이거 보면은 팬데믹, 고금리, 러우 전쟁, 중동 전쟁.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가 침체, 내수 침체, 사람들이 돈을 안 써.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빚을 다 줬으니까 부동산 산다고.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글로벌 환경도 너무 안 좋아.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2025년이 더 어려워질 거랍니다.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어렵다. 그럼 뭐 망했냐? 아니에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가 딱 힌트를 주고 갔어요. 우리나라에. 뭐냐면 미국 안에 있는 중국 몫을 뺏어와라. 그 규모가 마치 140조 규모다. 중국을 미국 트럼프가 엄청나게 팰 건데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중국 상품이 퇴출될 때 우리나라 한국 상품이 들어가서 그 땅을 뺏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2년간 그나마 왜 선방했냐면은 삼성 반도체가 다 살린 거예요. 2년간 수출을 그나마 캐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삼성 이재용 회장도 너무 어려워요. 막 지금 뭐 며칠 전에 또 20 유죄 뜨고 뭐 파운드리 안 하겠다 하고 막 붕괴되거든요. 삼성도.
물론 삼성은 또 위기에 강하기 때문에 또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산업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분명한 건 뭡니까, 메시지가? 선택을 이제는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는 중국한테 기대고 안보는 미국한테 기대면 이제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왜? 일본 애들은 이제 준비 다 해놨거든요, 치고 나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거, 이 골드만삭스의 이 얘기.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트럼프와 문재인의 조합, 그다음에 윤석열과의 조합,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때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제재가 뭐냐면은 화웨이 제재인데, 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해저 케이블이 뭔지 알죠? 우리 그 바다에 이거 다 깔려 있어요. 몰랐던 사람? 네,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줘요. 네. 이게 우리 바다에 이 해저 케이블이 다 깔려 있습니다. 지구를 35번 감을 수 있는 케이블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상 메시지 보내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상식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세계 인터넷 통신량이 99.4%가 이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뭐 구글을 이용하고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넷플릭스를 하고 뭐 AI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 또는 다국가 간의 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해저 케이블이 필수인데, 이거의 선두주자는 19세기 영국입니다. 19세기 때부터 이걸 깔아온 거예요, 영국이. 그 다음에 미국이 이거를 주도를 했고, 그럼 이거를 장악하면 뭘 장악하는 거죠? 정보 유통을 장악하고 정보 유입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정보를 다 차단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미국이요, 해저 케이블을 넘보면 가만 놔둡니다. 근데 중국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은 화웨이를 통해서 스마트폰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화웨이가 2016년에 뭘 시작하냐면은 해저 케이블 시장에 도전한다. 그거를 트럼프가 보고 일로 와 해서 화웨이의 회장의 딸인 멍완조를 캐나다에서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캐나다에서 체포됐어요, 당시에.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건데, 앞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랑 교류하면은 다 죽을 줄 알아, 이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다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TSMC, 위탁 생산 업계의 최강자죠. 점유율 70%입니다. TSMC.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잘하는 삼성. 이 두 기업한테 중국이랑 놀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부터 중국이랑 삼성, TSMC를 떼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바이든이 이어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2기가 돌아오면 뭘 얘기할 거냐면은, 대한민국 너 반중 잘하고 있나 볼까 보는데 뭘 보냐면은 반도체 디커플링 하고 있는 거, 이걸 볼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지금 대통령이 비판받을 부분이 많고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정말 다행히도 윤석열 정권 때 어떤 일이 났냐면은 반중국 그 반도체 디커플링을 확실하게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자, 비교를 합시다. 미국은요, 원전을 이제 확대를 합니다. 바이든은 원전을 죽여놨거든요. 근데 마지못해서 전력 수급 때문에 임기 말에 살짝 규제를 풀었는데, 미국은 친환경 때문에 원전을 다 묶어놨어요. 근데 미국의 이제 입장이 바뀐 게 뭐냐면, 전기차가 만들어지고 AI 센터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거든요. 원전이야말로 전기 수급하는데 최고의 자원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미국이 원자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 원전 강국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 이제는 MOU 체결할 때까지 왔어요. 얼마 전에 산업부 장관이 뭘 발표했냐면은 미국이랑 원자력 MOU 체결한다. 미국한테 에너지적으로 도움 주잖아요. 미국 그거 안 잊어먹습니다. 그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 뭘 해놨죠? 원전을 다 박살내놓은 거예요. 이거 문재인 2기 대통령 됐으면 이거 우리나라 미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로 원전을 복원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체코에 수출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미국은 원래 원자력 관련해 다 잘했어. 설계도 잘하고 제조도 잘하고 유지 보수도 다 잘했어, 미국이. 근데 몇십 년간 안 하다 보니까 설계는 잘하는데 나머지 것들 노하우가 수십 년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한국은 이때까지 이걸 해왔거든. 한국이 이 자리를 메우면 이제는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뭐라 얘기했어요? President Yoon, not Moon. You are the best president ever.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우리나라는요, 좌파 정권 넘어가면은 이게 끝나요,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가 또 싫어하는 게 태양광 안 줘요. 왜냐면은 전 세계 태양광의 90%를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장비부터 해가지고 부품을. 그러니까
전력을 태양광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는 태양이 세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돌리거든요. 근데 거기도 다 중국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에너지를 의존한다라는 건 이제 정치적으로 인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한테 에너지 의존했기 때문에 러우 전쟁할 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바보같이 그냥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력을 중국한테 기댄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네 뭐 난방 쓰기 싫어?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태양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고 부품을 다 중국 걸 썼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을 지금 축소시키고 있어서 지금 태양광 관련한 시민단체들이 지금 곡소리 내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태자도 못 꺼낸다 요즘에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키워서 TSMC라는 그 자그마한 그 대만이라는 자그마한 나라가 왜 이렇게 유명해지고 전 세계가 왜 대만을 지켜준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대만이 TSMC를 갖고 있잖아요. TSMC가 없으면 반도체 공급망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 하나 잘 키운 것 같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노는 거예요. 대만이.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도요. 이제는 유명한 기업 없으면은 자유국가들이 지켜줄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죄송합니다. 대통령은 말이죠. 안 붙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당시에 화가 많이 났었고 중대재해처벌법 뭐 하나 사고 나면 다 처벌해요. CEO들. 그 다음에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화학이 중요한데 규제를 계속 만들어서 삼성이 못 나가게 만들고 삼성 회장 뭐만 하면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막 재판하러 하잖아요. 좌파들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장기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 622조를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이 진짜로 멋진 일이 일어나는 게 작년에 이런 게 기사화되어야 되는 게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반도체 다 설명드릴게요. 이런데 다 반도체 들어가는 거 다 이해하시죠, 그죠? 반도체 들어갑니다. 어떤 기계. 근데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이 월남쌈 같은 거 아시죠, 그죠? 이거 웨이퍼로 갑니다. 여기에 레이저로 막 미소를 그려야 돼요. 그게 노광 장비입니다. 근데 이거를 네덜란드 ASML이라는 기업만이 이 장비를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한 대에 5천억. 한 1년에 100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ASML한테 줄을 못 서면 반도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통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면은 그 뒤에 TSMC나 삼성이 반도체를 칩을 완성을 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설계는 미국 기업들이 하고. 그래서 미국이랑 네덜란드 ASML이 없으면은 삼성이든 TSMC든 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네덜란드 ASML이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때 네덜란드랑 외교를 잘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ASML과 삼성이 합작을 해서 대한민국의 R&D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는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막 기사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지금 행보냐면은 중국 쪽이랑 있었던 모든 타이들을 다 끊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산업적으로 미국 쪽으로 계속 붙는 겁니다. 모든 항목이. 이 흐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외교안보 노선만큼 지금 확실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을 했는데 참 이것도 엄청난 일인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갑자기 일본과 전쟁을 제기했어요. 갑자기 주적은 저 북한인데 갑자기 주적을 그 3시 방향으로 옮겨가지고 그 아베가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 선물을 주는데 저는 케이크 안 먹습니다. 케이크를 바로 면접에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법적 분쟁으로 들어갔죠. 위안부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 정치적인 이제 그 외교적인 문제를 막 만들어내는데 일부러 그 뒤로 일본이 화가 나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데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은 화학 그 소재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일본이 잘해요. 미국은 설계, 파운드리는 대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잘하는 건 삼성, 노광 장비는 ASML. 여기에 소재는 일본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서 반도체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을 자극을 해서 일본이 당시 화가 나가지고 이러한 화학 소재들을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당시에 반도체 기업들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당시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잘 지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좌파 대통령 나와가지고 후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너무 좋거든요. 미국은 일본 진짜 좋아해요. 너무 다 잘 맞으니까. 근데 갑자기 막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아베를 막 공격해 문재인. 이거 보면서 막 치아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통역하는 것도 그만 통역이라 이러면서 막 말 잘라버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ASML도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잘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반도체 관련 핵심 불화수소라는 거 핵심 그 소재인데 중국한테 의존하던 거를 일본 쪽으로 바꿔놨어요. 이런 거 기사화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미일 이거를 강화시킨다는 거거든요. 중국한테 의존하는 걸 다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브먼트를 잘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기도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이 통일 한국과 그 다음에 한미일 공조 쪽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뭐 잘못 나가는 거는 저희가 정치력을 행사해가지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그래서 트럼프가 이 화웨이의 해적 케이블을 막아섰는데 지금도 계속 조금 점진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뭐냐? 이런 거대한 거미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정보 다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를 계속 뿌려가지고 미국의 기치통화국에 도전하고요. 일대일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라고요. 거기에 있는 나라들한테 계속해서 태양광 같은 거 깔면서 빚져주면서 인질로 잡아갑니다.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거 우리나라가. 근데 이거를 0.7%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 그나마 이거를 힘겹게 다시 이제 돌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거는 2025년에 우리 경제가 정말 지금 어려운 게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중국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는 대통령이 갑자기 당선된 거예요 미국에. 이 흐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부정선거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선거제도에. 국정원이 보안 점수를 그 선관위의 장비들을 다 검수를 해보니까 해킹에 너무 취약해서 다른 정부 기관들은 평균 점수 90점 나오는데 해킹 방어 잘한다고 선관위는 30점 나왔어요. 30점. 국정원이 조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에 해킹을 그 시연을 해보니까 국정원이 선거인 명부가 조작 가능한 거예요. 국정원의 발표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도장까지도 그냥 출력을 할 수 있대요. 선관위가 그냥 보안으로 걸어놓은 그 이미지조차도. 근데 문제는 그 선관위가 서버 장비에 100%만 제출한 줄 아십니까? 국정원한테 단 5%만 제출했어요. 5% 제출했는데 그 정도로 취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선관위는 이때까지 감사를 거부하다가 이런 게 다 드러났는데 정작 선거 업무 관련해서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저는 미국에서 부정선거 규명운동이 탄력을 받을 때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거의 다 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의 행보가 왜 중요하냐면은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때에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확대가 되어서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투자하는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이 원탑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통일 독트린 지지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한 만큼 기브 앤 테이크예요 국제사회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트럼프의 요구가 똑같이 있었어요. 프레지던트 문. 근데 문재인의 대답은 미국은 너무 무섭고요. 신남방 정책 동남아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의 변호인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안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지원하면서 중국 편에 붙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방산 조치를 하면서 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도와주고 있죠.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기관을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화웨이 장비를 일단은 정부기관에서 다 퇴출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도 트럼프 정부 때 그 국무부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막 화웨이 싫어하니까 당시에 문재인 정권한테 부탁을 했어요.
기업들한테 좀 명령을 내려서 한국 기업들한테 LG도 지금 화해를 많이 쓰니까 좀 화해를 좀 빼주면 안 되냐. 지금 전 세계가 중국한테 장악당할 것 같으니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답은 호호. 그거는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 모릅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같이 못 가겠구나 이 사람들이나. 굉장히 좀 중요한 때죠, 그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은 격동의 국제 정세 가운데에 트럼프 마가 무브먼트의 방향성을 제대로 읽고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기가 동반되지만 이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때가 열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가 되자. 아까 미국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변호사들과 그 기업인들과 이번에 부정선거 규명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선거 전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익명의 이름을 밝히면 좀 그러니까 익명의 수십 명의 억만장자들이 트럼프의 부정선거 방지 캠페인에 돈을 냈다. 와, 기업인들, 유명한 사람들, 법조인들, 일반 소시민들 다 뭉쳐가지고 이번에 승리를 이룬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전문가의 힘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번에도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말 큰 위기거든요. 정말 이 안보 쪽으로 전략가가 있어야 되고 국제정착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법률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수의 전문가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역량보다 5배, 10배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대표님 3차 대전 언제 일어나면 맨날 물어보거든요. 야, 3차 대전은 이미 일어났어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우리가 폭탄이 터지진 않지만은 이거는 전쟁 한복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정보전, 그죠? 스파이전, 산업전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력전을 펼친다는 생각으로 미국이 이번에 이겼는데 우리도 그러한 무브먼트에 동참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기르자.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물론 벤 샤피로는 이제 이스라엘 관해서 입장이 좀 이제 논쟁적인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코넬 대학교 와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여기 참가를 했는데 코넬 대학교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그 대학에서 강의를 딱 20분만 하고 간단해요. 말이 빠르잖아요. 나는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뭐 이렇게 뭐 그 중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뭐 이제 연방정부에 크게 이렇게 생각하고 난 경제 이렇게 생각하고 막 20분만 이렇게 얘기해요. 20분만 이렇게 얘기하고 자 시작하면서 질문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코넬 대학교 학생들이 1000명 넘는데 여기서 갑자기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혹시 영상 재생이 되나요? 네, 영상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벤 샤피로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줄을 쫙 서는 거예요. 화장실까지 줄을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막 밑에 보고 막 먼 산 보고 막 지목당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질문 딱 하니까 바로 수십 명이 일어나가지고 줄을 딱 서는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질문하더라고요. 나는 벤 샤피로 당신의 낙태관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벤 샤피로 당신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거기에 벤 샤피로가 0.1초도 안 망설이고 몇십 명한테 다 대답해줘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미국의 진짜 강인함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냐면은 끊임없는 성장에 대한 욕구. 코넬 대학교 학생들은 천재들이에요. 근데 계속 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 그 회복의 교회도 인재들이 많고 다음 세대 인재들이 많은데 정말 지금은 각성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그 퍼즐 조각들이 있거든요. 이 분야에선 이런 사람, 이 분야에선 이런 사람, 이 분야에서 이런 사람.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요 왜 이렇게 성장을 하냐면 경쟁을 해요. 경쟁. 박 터지게 싸우고 토론을 하고 계속해서 내가 맞는지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 속에서 인재들이 자라나고 마이클 롤스, 벤 샤피로가 처음부터 마이클 롤스와 벤 샤피로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평범한 원 오브 댐 청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몇십 년간 경쟁 시스템을 뚫고 싸우다 보니까 전사처럼 싸우다 보니까 언젠가는 벤 샤피로가 되고 마이클 로스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총력적으로 길러야 되고 통일한국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과연 좌파 쪽에 이런 사람들이 감옥 가면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감옥 가야죠. 잘못한 사람 감옥 가야지. 죄송합니다. 몇몇 사람 생각이 갑자기 흥분하게 돼요. 근데 이 기회를 살리려면 우리한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통일의 문이 열리면은요 정말 평화롭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막 난민 쏟아지듯이 막 들어오고 막 범죄를 폭증하고 뭐 너는 뭐 남쪽 사람이네 이러면서 너 북쪽 사람이네 이러면 막 서로 싸우고 경상도 전라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때 국가의 지도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훈련된 지도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청년들 각성할지어다. 코넬 대학교 이 벤샤피로 강의 들어가는데 제가 제 아내랑 3시간 기다려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줄이 쫙 다 서 있어요. 근데 줄이 서 있는데 갑자기 줄 서 있던 한 학생이 자리 이탈을 하면서 뭘 하냐면은 과제 해야 된다고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러고 몇 시간 기다렸다 강의 그 벤샤피로 강의 들어간 거예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는 이 나라 이 산업에 필요한 이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걸 쏟아붓겠다. 한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한한 자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의 시간밖에 없다. 모든 자원은 다 개발하기 나름이고 무한하고 하지만 우리가 유한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경제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그 허락된 시간 안에서 딴짓을 했습니다. 그 허락된 시간 안에서 다가오는 위기를 외면했습니다. 그 허락된 시간 안에서 선각자 같은 사람들의 외침을 다 막아섰습니다. 그 나라에 기대고 그 나라가 마주한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거고 반드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준비를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안에서 이 나라의 마지막 퍼즐 통일한국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